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주식시장에 두 가지 악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러스 확산과 연준의 긴축, 이게 두 가지 악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바이러스 확산은 악재일 수도 있고 이게 지나면 또 호재가 되기 때문에 뭐 잠깐 동안 악재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는 4차 대유행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조만간에 좀 진정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이게 주식시장의 악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좀 지나고 나면 아마 올해 1월달, 2월달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더 이상 악재가 안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또 새로운 대유행을 낳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과학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긴축,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얼마만큼의 악재가 될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원래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죠. 중앙은행들이 다들 물가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11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8%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물가를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경제도 때려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은 그거죠. 주식시장 걱정은 물가를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경제까지 망가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 강도로 혹시 연준이 물가하고 맞싸우겠다고 지금 인플레이션 파이터 옛날에 그 본성, DNA가 다시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걱정을 하는데, 저는 연준이 예전에 지금이 이제 파월 의장이죠. 그 파월 의장이 내년부터 두 번째 임기, 4년씩의 두 번째 임기에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이제 옐렌 의장이 그 연준을 맡았습니다. 이 옐렌 의장이 연준을 맡을 때부터 해서 연준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 파이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연준 내부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막 주고받았는데, 그리고 미국 사회가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우는 게 과연 미국 경제에 좋으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옐렌 때부터 그게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가를 때려잡으려고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는 이게 물가가 올라가도록 해야지 정상적인 경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넷 옐렌 의장은 지금 재무장관이죠.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부터 이 고용과 한 나라 경제 총생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자체가 개방 경제에서 고용과 산출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제넷 옐렌 의장이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경제학자가 조집 스티글리츠라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경제학자인데, 이분으로부터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스티글리츠가 내세운 경제학 영역이 정보 경제학이라고 해서 정보가 세상을 만들어간다. 정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정보의 불균형을 갖고 부의 불평등을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균형, 소득 불균형, 부의 불균형 이런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토마 피케티, 프랑스 경제학자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베스트셀러였다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불평등이 심하다. 근데 그 불평등이 소득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부에서, 자본 축적에서부터 이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글로벌하게 자본세를 도입하자. 뭐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소득, 부의 불평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 피케티 이야기를 늘 하죠.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사람이 스티글리츠예요. 스티글리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을 잡아서 보면 소득 하위 90%의 사람들은 90%의 하위 소득 사람들은 임금이 한 15% 정도 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득 상위 10%는
90% 제외한 10%는 임금이 한 150% 올랐대요. 임금이 아니고 소득이 한 그 정도 올랐답니다. 그 위에 0.1%의 사람들은 300%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케티 같은 경우에는 자본 이득 이런 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스티글리츠는 이게 이제 기업이 성과급, 그 다음에 스톡 옵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소득자들이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저소득자들은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예전부터 해왔던 거죠.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낮으면서 워낙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스티글리츠처럼 소득에 대한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피케티 방식의 이게 이제 자본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강조점이 좀 많이 옮겨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스티글리츠는 그 불평등이 이 소득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어떤 이 이유가 뭐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야기해요. 그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근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정보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근데 이 정보의 차이가 얼마만큼 큰 차이를 낳느냐면 그게 흔히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레몬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일반적으로 레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죠. 이게 레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느냐. 내가 중고차를 사겠다고 왔는데 이게 정말 좋은 중고차인지 아니면 겉은 번지르르한데 좀 타고 가다 보면 그냥 불석 주저앉아 버리는 나쁜 중고차인지 내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파는 사람은 알잖아요. 파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계속 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고차를 놓고 파는 사람은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사는 사람은 정보가 없어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이 사는 사람이 안 살려고 하겠죠. 한두 번 사보다가 야, 중고차는 살 게 못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 시장이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든 레몬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결국은 시장을 무너뜨릴 것이다.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규제나 그런 게 필요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보면 중고차에 관해 가지고 정보를 굉장히 많이 사는 사람이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미국에서도 중고차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이제 그 기업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사이트를 앱을 만들어가 하는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정보가 많고 중고차를 사는 사람은 정보가 없어서 서로 잘 거래가 안 됐는데 사는 사람한테 이 제3자가 이쪽에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많이 얻어서 이 사겠다는 사람한테 그 정보를 주고 내가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으면 내가 배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시장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이론에 따라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자는 소득이 낮은 분들은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바빠요. 연준이 뭘 하는지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실물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얼마나 높고 그래서 곧 연준이 어마어마한 긴축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지금 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고소득자들은 시간도 많아요. 서로 간에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거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연준이 곧 긴축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대충 팔고, 우리 중립으로 갑시다.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근데 연준이 80년부터, 79년, 80년부터 인플레이션하고 막 맞서 싸운다고 조금만 인플레이션 나타나기 시작하면 확 긴축을 해버리고 경제를 꺾어버리고 이런 행동을 스스럼 없이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연준 의장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기는 해요. 의회 청문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연준이 이제 이런저런 방식으로 연준의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의 주요 이쪽 연준을
관찰하는 페드 와치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기자들한테 이런저런 정보를 던져줍니다. 그럼 이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금융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 이걸 관찰해왔던 사람들은, 연준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 굉장히 강력한 긴축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 어마어마한 부양을 하려고 하는 거네? 라는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관리하는 연준이 돈을 마구 풀려고 하는 건지 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건지를 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소득 하위 계층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문장에서 그 하나의 단어나 또는 마침표, 여기 마침표가 들어가야 될 건데 쉼표가 들어가네? 이런 것에 의해서 뉘앙스의 차이를 알려고 그럴 시간도 없으시죠. 이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어느 단계가 되면 사실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궁이에 불을 떼면 이 윗목, 아랫목처럼 연준이 또는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을 막 하면 여기 처음 따뜻해지는 데가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처음부터 따뜻해집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저 윗목까지 조금씩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이제 그 온기가 전달돼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어느 단계쯤 갔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연준이 안 되겠다.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겠다. 왜냐? 우리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니까 잡자. 때려잡아 버리면 이 경제 온기가 이까지 끝까지 저쪽 끝까지 가기 전에 온기가 식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옐렌 의장이 한번 연준 의장할 때 경제학자들 다 모아놓고, 많은 경제학자들 모아놓고, 그때 경제학자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오는데 왜 금리 빨리 안 올리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2016년이었던가요?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자기가 존경하는 스티글리츠 교수가 앉아있고, 거기서 경제학자들을 앞에 놓고,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이 너무 성급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난 연준 의장으로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조기 긴축 하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저쪽까지, 저 끝에까지 경제 온기가 전달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고용을 중시해서 이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갈 때까지 한번 냅둬 보겠다. 그래서 계속 이걸 이제 고압 경제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내용을 좀 돌려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저 끝까지 고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임금의 상승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한번 불을 떼보겠다라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아궁에다 계속 장작을 집어넣으면 이 뜨거워서 못 살아요. 이 방 뜨거워서 못 살아요. 경제가 펄펄 끓고 아주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다. 그런 식의 일반적인 조언을 하는데, 경제학자들이 당시에 옐렌 의장은 끝까지 안 가보겠다. 그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뭔가 좀 문제가 좀 컸던 것 같다. 왜 저소득층이 소득이 증가 안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연준도 잘못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이 불평등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경제학자들은 다 우리는 물가, GDP 이것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GDP가 성장하면 결국 다들 혜택을 받겠지 뭐. 그거를 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그러지 맙시다. 경제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가를 잘 관리하고 성장을 관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옐렌이 거기에 대해서 탁 끊으면서 이 불균형 문제를 이제 끌고 나온 것이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조집 스티글리츠 교수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현저하게 줄고 금리 인상을 가급적 좀 완만하게 하려고 하는. 그전에는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올렸어요. 1년에 연준이 FMC 8번 있거든요. 8번 다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 옐렌 의장 때부터는 올리고 좀 있어 보다가 뭐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옐렌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특히 금융자본의 경우에도 금리 올릴 때 빨리 올립시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금융자본 입장에서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정보가 많은데 우리 정보에 따르면 지금 금리 올려야 돼요. 당신 옐렌 의장 당신 지금 이상하게 하는데 예전 의장들은 그럴 때 금리 다 올렸어. 많이 올렸어.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정보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지금 파월 의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작년 잭슨홀 미팅 때, 잭슨홀 미팅이라는 거는 연준이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고민하는 현안들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을 불러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결론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물가보다는 고용이다. 뭐 예전에 버냉키 의장 때 인플레이션 타겟팅 물가 목표주를 잡아서 물가가 2% 밑으로 내려가면 열심히 부양할게. 물가가 2% 위로 올라가면 열심히 긴축할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는 2% 위로 올라가도 긴축 안 하겠다. 그냥 평균적으로 길게 봐서 2% 나오면 되지. 그 딱 2%라는 선을 맞춰서 물가를 때려잡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average inflation targeting이라고 평균 물가 목표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연준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는 경제학자들이 정치인이 아닌 경제학자들이 말을 꺼내기를 굉장히 주저하는 그런 겁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옐렌 의장도 연준 의장할 때도 그걸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스티글리츠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경제학자고 그 영향을 이제 강하게 받은 옐렌은 누가 들어도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 분명하죠. 그리고 지금도 파월 의장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용에 중점을 두겠다. 물론 지금이야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 이건 좀 안정시켜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3% 정도까지는 안정될 때까지. 아마 이게 내년 중순 정도는 돼야지 3%대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면 이걸 2% 또는 1%까지 끌어내기 위한 긴축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제가 볼 때 금융시장이 미 연준의 긴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너무 높아서 좀 걱정하는 거고 근데 예전 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이 올라간 물가를 확 꺾어내리고 이걸 2%까지 꺾어 내려가려고 하면 그동안의 경제도 아마 굉장히 많이 망가질 겁니다. 주식시장도 타격을 많이 받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한 3%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새로운 레벨이죠. 팬데믹 이전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뭐 1%대 중반, 초반 이 정도였습니다. 1.2, 1.5 그 정도였는데. 근데 요거를 3% 정도로 한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안정시키는 것이 지금 이 연준이 갖고 있는 물가 안정의 새로운 목표인 것 같아요.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물가가 너무 떨어지는 것도 막아야 되거든요. 물가가 꼭 마이너스가 안 나오더라도 연준이 생각하는 디플레이션 기준은 물가 상승률 1%입니다. 1%. 1% 밑으로 플러스 1% 밑으로 내려간 디플레이션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가 2%, 3%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줘야지 그게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이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을 바꿨다. 그것도 피케티 방식의 이제 주식 시장 또는 집값 올라가고 자본이 축적되고 하면서 불균형에 대해서 연준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스티글리츠 방식의 정부의 불균형 이것 때문에 대충 이 정도 가서 이제 연준이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엄격하게 목표를 적용하게 되면 경제 성장이 이까지 혜택을 가야 되는데 요까지 가다가 탁 끊겨버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가 특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훨씬 쉬워지고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걸 막는데 연준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물가보다 이까지 경제가 가도록 하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지금 긴축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6개월 정도. 그래서 물가가 3%대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중립 상태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과연 물가를 그렇게 때려잡을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미국 연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 엘리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물가를 그렇게 때려잡아야 되나? 왜?
뭔가 도움이 돼야 때려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이 있고 모든 게 이쪽으로 다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물가 상승이 글로벌하게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발생했다고 할 때 물가 상승이 미국에 불리하겠냐, 중국에 불리하겠냐? 일방적으로 중국에 불리합니다.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중국은 자원을 많이 쓰는 나라예요.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전체 GDP의 38%를 차지합니다. 근데 미국은 제가 건설업까지는 못 봤는데 제조업 GDP 한 9%밖에 안 되거든요. 두 개 합쳐봤자 10% 초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을 많이 쓰는 건 제조업, 건설업이겠죠? 중국은 글로벌하게 물가가 올라가고 자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경제 타격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별로 영향을 안 받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에 70%가 서비스거든요.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자원도 들어가죠. 내가 식당 가서 밥을 먹는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 여행을 다닌다. 당연히 거기도 철광석, 구리, 석탄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인건비 비중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물가 올라가는 거 가지고 미국의 물가가 그렇게 타격을 받을 일은 아니에요. 지금 물가 상승이 높은 거는 물가의 편제의 차이입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미국의 물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중국의 물가, 한국의 물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은 물가가 높고 중국, 한국은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시간 지나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인플레이션이 지속시키면 중국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생겨도 자기네들이 자원 소모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줘야지만 저소득층이 화폐임금을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노조가 있든 없든 물가가 올라가야지 월급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가가 제로면 월급 안 올라가죠. 그러면 이 가장 이제 소득 하위 계층에 계시는 분들도 월급이 잘 안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네들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불평등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자기네들의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불평등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근데 중국 경제는 자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원 가격이 글로벌하게 올라가고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좀 유발하게 되면 중국은 이제 소비자 물가 올라갈 건데 그러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면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때려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은 가장 심각한 경제 문제가 경제적인 단점이 약점이 제조업이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이나 이런 글로벌하게 공급망, 요즘 공급망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부품, 소재, 장비, 심지어 완제품까지 미국이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는 거예요. 이 공급망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뭐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삼성이 미국에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할 것이냐. 그러면 뭐 이렇게 이야기만 해놓고 시간 지남에 따라 또 유야무야 될 것이냐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에 달려있을 건데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아 버리면 물가가 이제 안 올라가요. 그러면 빨리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것도 아닌데 또는 물가가 만약에 하락한다고 한다면 지금 공장 지어서 100원에 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장 지었는데 공장 다 짓고 나니까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이 90원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안 올라가면 내가 빨리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100원짜리 물건이 내가 공장 다 짓고 나니까 120원이 돼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럼 공장 빨리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의 경제의 단점인, 약점인 제조업의 약화, 제조업이 없다, 공급망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미국 내 공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계획을 진짜로 실행하려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으면 안 돼요. 때려잡으면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높으니까 소비자들이 난리가 났겠죠. 거기다 그러면 내년 11월 달에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하원은 전원 다 선거를 해야 되고 상원은 3분의 1이 이제 선거를 하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계속되면 미국 민주당 다수당 안 되죠. 공화당으로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볼 때도 지금은 물가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미 연준도 생각을 바꿨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엘리트들도 인플레이션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1% 이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미국 경제에 나쁘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미국 내 제조업을 더 약화시킨다. 그래서 한 3% 정도로 가보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서 바이러스 확산, 이 단기적인 악재겠죠. 뭐 아마 내년 1, 2월 정도까지 악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긴축, 이것도 제가 볼 때 단기적인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여름 정도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질 때까지 연준은 긴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3%쯤 되면 이 정도면 이제 괜찮다고 하면서 중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간결하게 그랬더니 집중 투자의 핵심에 집중하다. 우리는 심플 그러나 충분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